대학 신문을 다양하게 읽어보는 오늘의 캠퍼스 시간입니다. 분야별로 가리지 않고 골고루 정보를 섭렵해 볼 수 있겠죠? 군산대 신문부터 펼쳐볼게요. 변화해가는 세상 속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유리, 임수락 기자가 쓴 기획기사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란 단편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종교, 사회, 민족, 교육 등의 배경이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정 문화적 행동이나 국가에서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익히기 위해서는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외국에 나가면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몸으로 대화하는 바디랭귀지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보디랭귀지는 정확한 전달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해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나라의 언어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담겨 있기에 언어가 통한다 해도 타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어렵지 않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기회를 통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는 차세대 리더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수습기자가 쓴 웹툰 작가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나 읽어볼게요. 최근에 웹툰의 내용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그려낸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웹툰 시장이 높은 대중성을 자랑하고 있기에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집단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애초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창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이 자유가 엄격하게 규제된다면 보이지 않는 장벽 아래에 갇혀 새로운 내용을 창출해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웹툰의 창작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지나친 표현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표현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자는 작품을 바라볼 때 단순히 수용하고 소비하기보다는 비판적 시각과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가 쓴 물과 공존하는 건축, 플로팅 건축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신기하고 새로운 건축 기술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게요.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 둔치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공원에 있는 편의점들은 침수 피해 없이 무사했다. 이 편의점들은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플로팅 건축을 이용한 건물이기 때문이다. 플로팅 건축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50, 60년대 미국에서 벌목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뗏목을 이용하다가 허들의 나무를 재료로 물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게 시초로 전해진다. 플로팅 건축의 사전적 의미는 물에 뜨는 부유식 함체 위에 지은 주거 또는 업무를 위한 건축물이다. 이는 건물의 무게를 이길 만한 부력을 내도록 밑바닥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물이 차면 부력에 의해 건물이 자동으로 떠올라 수위 변화 대처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건물이 떠오르지만 가장자리에 최고 높이 12m까지 지탱할 수 있는 쇠 기둥이 박혀 있어 건물이 떠내려가지 않는다. 플로팅 건축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물에 떠 있는 건축물이라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하고 필요한 공법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건축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축 공법으로 곳과 만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리아스식 해안과 많은 섬을 보유한 남해안과 서해안 등지에 매우 적합하다. 그중 군산시의 고군산 군도는 해안의 수심이 일정하고 해안선이 만을 형성하고 있어 플로팅 주차장뿐만 아니라 최적의 플로팅 주거단지로 활용하기에 적정하다. 네, 이제 동덕여대 학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정리한 견사 너머엔 손길을 기다리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유기동물보호소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그 이면엔 동물 유기라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자라나고 있다. 반려동물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짖어서 혹은 너무 빨리 자라서 등의 이유로 거리로 쫓겨난다. 특히 명절과 같은 휴가철을 거치고 나면 보호조치 공고 건수는 더욱 늘어난다. 유기동물을 구조한다 해도 지속적인 관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보호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인도적인 방법이란 안락사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를 공고한 후 10일이 소요되고도 기존 반려인을 찾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기동물은 입양이 가능하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유기동물 대부분은 입양되지 못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한다. 네, 정말이지 끔찍한 얘기인데요.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 중에 입양이 성사되는 비율은 단 30%라고 합니다. 늘 반복이 되는 말이지만 이런 일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기사 뒷부분에서 들어볼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것이다. 유기동물 입양은 안락사되는 동물 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구조 및 보호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시엔 동물들이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기준을 통해 입양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동물 유기는 곧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과 같아.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공장식 사육으로 동물이 손쉽게 출생하고 버려진다. 그리고 유기동물이 불법 개농장과 같이 버려진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매매하는 업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처럼 동물로 이윤을 취하려는 비도의적 행위로 생명 윤리를 저버리는 일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그 폭력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에서의 삶을 영위시키기 위해 여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뒤돌아서는 순간 유기동물들은 다시 홀로 남는다. 그 눈동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창원대의 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과연 옳은 일인가? 읽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는 불법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로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검거를 위해 해외 공조 수사 중인 국제범죄단체다.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못해서 직접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다. 디지털 교도소가 용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적 제재에 해당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디지털 교도소의 존재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단호하게 짚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정보는 과연 믿을 만한가 궁금합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신뢰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로로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지, 신상 정보가 정확한지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록돼 있지 않다. 대부분 게시된 글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죄명과 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육하 원칙에 따라 제시하면서 하나씩 팩트체크를 하는 것도 아닌 운영자의 주관적인 사견만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도소 측 입장은 죄질보다 형벌이 낮게 잡혔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아직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나지 않았고 엄연한 용의자 신분인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등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기에 신뢰성이 매우 부족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디지털 교도소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디지털 교도소의 정보에 아무런 비판 없이 맹신하는 언더도그마 현상과 극단주의에 치우친 네티즌들의 발생을 첫 번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과 사법부의 기능을 유명무실케 한다는 점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시민교육의 미숙과 사법 불신, 젠더 갈등 및 반지성주의와 극단주의의 횡행 등 이유로 한국의 대중 여론은 이러한 행동을 찬성 반대하는 쪽으로도 양분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반응으로 인해 나라의 공권력과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다. 공권력과 사회의 질서는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는 배심원이라 불리는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심히 떨어진다. 그리고 제보를 받아서 신상 공개를 하므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증거도 없이 원한 관계 혹은 운영자가 악의적인 이유로 게재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기도 하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이 기사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법권에 대한 신뢰와 공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무한한 의심과 수동적인 사고를 버리고 항상 능동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확인해 보자면 현재 사법부의 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의 수위가 이러한 사건을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정당한 처벌이 무엇인가, 현 사회의 정서에 부합하는 처벌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만나볼게요. 이어서 한류 그 바람은 어디까지라는 기획기사 만나보겠습니다. 강현아 기자가 썼네요. 한류란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말한다. 뭐뭐류라는 표현은 뭐뭐식, 뭐뭐 스타일 등의 뜻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다. 한류 외에 대만 드라마와 스타의 인기를 대류, 중국의 영화와 방송 등의 인기를 화류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1990년대 말 한국 대중문화가 다른 국가로 확산하며 자연스럽게 뭐뭐류라는 용어가 붙었다. 한류는 초기에 중국에서 한풍이란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중국의 언론에서 한국 대중문화와 스타에 빠진 젊은이들을 경계하는 뜻으로 차가운 흐름이라는 뜻을 가진 한류와 겸해 한류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널리 확산했다. 한류 열풍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다. 중국 언론이 붙였던 한류에 열풍이라는 단어가 더해져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일종의 신조어가 됐다. 이러한 한류 열풍은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퍼졌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류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야가 K-팝이죠. 초반에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대중음악으로까지 확대됐고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정점을 찍었다가 근래에는 방탄소년단의 인기로까지 넘어왔는데요. 방탄소년단 효과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효과란 방탄소년단과 특정 상품이나 기업이 연관되면 그 가치가 전에 비해 월등히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일예로 최근 KBS 뉴스9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며 시청률이 18.8%까지 상승하기도 하고 상장 폐지 위기였던 레모나가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삼으며 매출이 8% 증가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박현구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한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K-팝에 대한 안정적인 팬덤이 있는 데다가 젊은 층에 매력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특별히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컨텐츠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급속히 인기를 얻고 있다. 우선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출신 아티스트라고 하지만 외모를 비롯해 음악적 코드나 영상미가 한국 혹은 동양적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지 않다. 외모에 대한 선호는 점차 문화를 초월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컨텐츠에서 나타난 멤버들의 얼굴 등 외모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미소년들이다. 한국 출신 아티스트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췄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이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거나 한국적인 얼굴을 좋아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의 캠퍼스, 오늘은 여기까지 신문 읽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